두 번째 수학학습 방향성에 대한 고민 카테고리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해설이나 답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후자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는 연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때 과외나 또 과외를 하는 학생도 일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과외 같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도 않았고, 학원은 고1 5월인가에 우리 원장님이 다 내보냈어요. 학원생들을.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너희한테 이제 다 가르쳤다. 정말 다 가르친 게 고1 애들한테 고3 본고사 문제를 빡세게 가르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영어를 너무 못했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6개월간 진짜 빡세게 공부해서 하루에 막 단어 70개, 100개씩 외우고, 그래가지고 고1 1학기 때 거의 고3 것까지 다 소화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과외나 이런 학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독학으로 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수학의 정석 책 가지고 독학으로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상용로그에, 지금 요즘은 이제 그렇게 깊게 안 나오지만 예전에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주말에 아침에 딱 도서관에 가서 밤까지 해서 주말 이틀을 꼬박 그거를 보는데 연습 문제 따위는 풀지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갈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예제, 유제 그거까지 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리는 정도로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뭘 하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나는 왜 이걸 이해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수학 교과 과정이 빡센 것이에요. 원래 수학이 어렵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옛날에 공부를 했고, 처음에 진짜 막 그 이해 안 되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해 안 되니까 진짜 골싸매고, 그 한 줄 한 줄 얘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 다음 줄로 왜 이렇게 넘어갔지? 그걸 엄청 골똘히 생각하고 하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그렇게 골똘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치열하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질문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 한 80% 이상의 시간을 수학에 투자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수학을 제일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설이나 답지를 볼 때가 있는데, 일단 해설이나 답지를 그냥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냐면 해설이나 답지를 안 보고 어떻게든 하겠다. 물론 제가 고1이나 고2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들여서 자기가 할 시간이 있다. 근데 고3이나 N수생들은 그럴 시간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강의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좋은 것이에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학으로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 선생님 강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다 그만둬도, 강의 그만두고 은퇴했어.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로 듣는 거 있잖아요.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말로 듣는 거하고 보면 말로 듣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설명이 이제 잘 돼야 되겠지만, 말로 설명할 때. 그렇지만 어쨌든 잘 되어 있는 설명들은 말로 듣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라. 그래서 여기 해설이나 답지를 볼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잘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 이거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빨리빨리 좀 도움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끊임없는 연습으로 떠올릴 수 있냐? 물론 그렇죠. 끊임없는 연습을 굉장히 해주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후자에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 과연 이걸 내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라는 것은 일단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 이해도 못하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냐?
좀 뭔 소리야? 그냥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뭔 소린지는 알겠어. 응?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지? 발상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얘기 뭡니까? 수능 현장에서는 못 생각해낼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마인드가 완전히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수능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거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 건데 뭐냐면 어쨌든 시험에서 잘 보려면 그냥 자기가 다 빨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리고 수능 당일날에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수능 당일날에 나는 지금의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 그렇지만 지금 일단 이해는 됐잖아. 이해도 안 됐으면 또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해가 일단 살짝 됐잖아. 뭔가 약간 느낌이 왔잖아. 느낌이 왔으면 일단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걸 자기 거로 체화한 뒤에 그래 수능장에서 저런 게 나온다면 난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최대한 자기 거로 빨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그게 일단은 괜찮은 풀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게 많고 실력이 확확 늘죠.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냥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냐면 독학이지만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또는 본고사 문제집을 풀어. 본고사 문제 풀다 보면 옛날에는 뭐 그냥 반 정도밖에 못 풀고 뭐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설지 보면서 딱 보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풀어놨지 싶은 게 있죠 당연히. 딱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버려 문제가 쓰레기구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럼 뭐냐 보고 일단 뭐야 약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지? 골똘히 고민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한 것 같구나. 일단 약간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뭘 했냐? 일단 이해한 걸 딱 기초해서 덮고 그 방법대로 자기도 한번 써보고 자기도 그 방법대로 풀어보고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자꾸 늘어나잖아. 그러면 나의 실력이 늘어. 아는 게 많아져. 아는 게 많아지면 그 다음엔 보이는 게 많아져. 딱 보면 그 전에 봤던 그거네? 보이는 게 많아져.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었던 거지 다. 처음부터 무슨 다 모든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 쌓아나가는 과정이었고 그 쌓아나가는 과정은 다 적극적으로 습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걸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 이거를 오히려 포지티브한 것으로 좀 바꾸기를 권해요. 그래야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자 이렇게 제언은 좀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두 번째 사연입니다. 베이스도 없고 나이가 있어서 뇌도 굳어서 그런지 사고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시간도 걸려서 하루에 20문제만 풀어도 하루가 지납니다. 심지어 오래 생각해도 못 푸는 문제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밀도 있는 사고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문제풀이의 양을 늘리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강의나 해설지를 잘 활용을 해라. 물론 강의나 해설지를 활용했을 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죠. 뭐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딱 듣고 이해했어. 이해한 게 내 것이라는 게 아니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그걸 딱 써보면서 한 줄 한 줄 딱 음미를 해가면서 이게 이 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구나. 한 줄 한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봐야 자 있게 돼요. 일단 그 과정이 덧붙임이 돼 있는 전제로 해설지나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일단 이거를 강조를 하겠고 그래야 공부가 효율적이 돼요. 혼자 낑낑 매고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좀 강조하겠고요. 두 번째, 하루에 20문제만 풀어도 하루가 지납니다.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냐면 하루에 너무 적은 양을 푸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 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냐면 적은 양을 푸는데 내가 그 20문제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뭐냐면 낑낑 매고 풀어서 어쨌든 그 20문제에서 얻어가는 게 많았어. 하루에 80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하루에 20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80문제를 푸는 학생이 80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냐면 비결. 쉬운 문제를 80문제를 풀었던 거야. 20문제를 푸는 학생이 좀 자기 실력보다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 20문제를 풀었던 거야.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모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0문제만 풀어도 하루가 지난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문제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다면. 80문제인데 80문제가 그냥 다 쉬운 거라서 배우는 게 별로 없었어. 그러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80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니고 좀 쉬운 게 많이 있는데 걔 중에서는 약간 그래도 생각해 볼 법한 것들도 있어. 난이도는 좀 쉽지만.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좀 뭐라 해야 되나 문제풀이의 그 훈련. 그걸 많이 늘렸다라고
라는 차원에서 80문제를 푸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서로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 효과를 내는 학습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어떤 게 나쁜 방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좋기로는 이 두 개가 병행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20문제를 조금 자기 실력보다 약간 난이도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일종의 좀 비유를 하자면 엔제 학습 같은 느낌이고요. 80문제 다량의 문제들을 조금 많이 푸는 거 이런 건 약간 모의고사 학습법 같은 느낌이죠. 좀 비유를 하자면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그 20문제만 풀어서 하루가 다 지나가서 이 좀 난이도 쉬운 문제들을 별로 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줄였으면 좋겠다. 요 현상을 약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의나 해설지를 좀 적극 활용하시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걸 반드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절약된 시간을 다른 조금은 쉬운 문제들 푸는 연습 있죠. 근데 쉬운 문제 푸는 건 제가 봤을 땐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쉬운 거 푸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엔제 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 푼다면 그래도 시간을 재면서 푸는 그 연습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뭐 실수하는 거 자기 행동에 대한 점검 이런 거를 병행하는 게 그래도 좀 쉬운 거 푸는 것에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저는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게 듭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출을 본다면 엔제와 기출의 비중을 몇 대 몇 정도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순서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기출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죠. 뭐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근데 자기가 일단 기출을 소화를 많이 못했다. 그러면 기출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출이냐 엔제라는 게 좀 어찌 보면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강이나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 상품 이거에 의해서 좀 저는 약간 왜곡이 돼 있다고 보는데 뭐 엔제 하면 막 굉장히 자작 문제 하니까 물론 저도 이제 자작 문제 무진장 만들어야 되지만 엔제 하면 자작 문제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기출하면 뭐 시중에 있는 흔한 거 뭐 이래가지고 낮게 평가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소비자들의 그 상품 구매 심리 같은 느낌으로 많이 접근들을 하거든요. 신상 그럼 막 좋다 그러고 신상이 아닌 거 남들도 막 하는 것 같아. 아 그런 건 그냥 뭐 가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그런 상품 구매자들의 심리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기출인데 내가 모르는 기출이잖아. 엔제랑 뭐가 다르겠어요? 엔제랑 똑같이. 다만 뭐가 다릅니까?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만들어줬다. 그게 다르죠. 그렇지만 자기가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럼 다 엔제 같은 거지 뭐.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막 엔제와 기출을 칼같이 구별하는 것도 일단은 저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고 기출 중에 물론 평가원 기출 있잖아요. 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래도 다르게 볼 수는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칼같이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자기가 기출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출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교육청 기출까지 포함하면 문제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무진장 많은 문제들이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고 하면 그거 다 엔제 보는 거랑 뭐가 큰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가지고 쭉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엔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 것이고. 근데 자기가 좀 실력이 좀 있고 자기가 N수생이야. 또는 현역 고3인데 고2 때 내신 대비를 좀 빡세게 하느라고 기출을 많이 봤어. 그래서 기출이 좀 많이 익숙하다. 문제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맛이 없다. 그러면 엔제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냥 그런 차이죠. 어떤 딱 그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제를 보실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기출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좋다. 엔제 문제를 봤는데 이걸 딱 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출에서 뭐가 예전에 나왔는데 그거하고 되게 유사하구나. 뭐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고 발견을 혼자 하기 힘들면 강의의 도움을 얻으면 더 좋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병행해서 학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인강 수강생인데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일단 뭐 복습 이 질문을 제가 무진장 많이 받거든요. 인스타 DM으로도 받고 무진장 많이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습에 그러니까 이것도 막 그 복습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무슨 어떤 그 객관적으로
객관화된 무슨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복습이란 건 뭐냐? 그 내용이 그냥 자기께 됐느냐 이거죠. 자기께 안 됐으면 더 하는 것이고 자기께 됐다 그러면 더 안 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 저는 이제 여기서 방법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뭐냐? 일단 그 문제, 여기 뭐 인강을 딱 듣다 보면 이제 인강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고 자기가 그거를 직접 스스로 써보고 풀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손으로. 물론 자기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난 손을 안 쓰고 다 암산을 눈으로 풀이의 저의 핵심이 저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손으로 쓰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손으로 쓰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자기가 머리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결국 수능날 손이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써서 자기 풀이를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반드시 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것만이 저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강의 듣고 이해됐다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게 대원칙이고 그거 외에는 솔직히 디테일한 복습 방법은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그래서 뭐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데 근데 그냥 일단은 인강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완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면 의지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생활 규율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근데 그것만 잘 되면 일단 인강이 싸잖아요. 인강이 진짜 무진장 쌉니다. 무진장 싸고 그 다음에 돌려보기 다 가능하죠. 얼마나 좋아요. 배속도 열심히 하죠. 솔직히 전 배속 진짜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강의를 거의 들어볼 일은 없지만 진짜 한두 번 딱 들어봤는데 저는 제 강의를 1.3배속까지 딱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제가 제 강의가 안 들어오던데 제가 말한 내용이 바로바로 흡수가 잘 안 되던데 근데 1.3배속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흡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다는 얘기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일단 뭐 그런 거고 일단 인강을 이용했을 때 이게 수동적 행위거든요. 강의를 듣는 게 반드시 능동적 행위, 자기가 스스로 푸는 행위를 무조건 결합을 시켜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인강으로 남는 게 없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Swing it, daddy.